네, 미국 경제와 증시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중심으로 투자 전략까지 연결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집중 분석 준비를 했고요. 오늘은 이재선 현대차증권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핫한 이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뭐 최근에 가장 핫한 이슈 하나만 꼽자면 부채 한도 협상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 시장에서 많은 참여자분들이 이게 설마 통과가 안 되겠어라고 다들 생각은 하실 텐데 근데 괜히 이게 또 6월 1일이라는 그 제한이 있다 보니까 슬슬 하루하루가 지나네?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어느새 10일 정도 남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네, 뭐 뉴스에서 많이 접하셨겠지만 지난주 바이든 대통령과 그 공화당 하원 의장이 만났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이제 그 합의안에 이제 다다르기는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는 듯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 양당이 지금 그 합의안에 이르려고 약간 조금 조율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상 이제 예산안에 관련돼서 이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장에서 반영하는 것도 이제 아직까지는 부채 한도 이슈가 여전히 조금 상단을 제한을 할 것 같다라고 좀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의 1년물 CDS 프리미엄을 보면요. 저희가 이제 최고치를 한 160bp까지 이제 상승하는 걸 지난주에 봤었는데 아직까지 추세적으로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 150bp대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채 한도 이슈가 계속해서 좀 시장의 상단을 좀 제약할 가능성이 한동안은 이제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다만 이게 장기화될 가능성은 그렇게까지는 크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뭐 아시다시피 사실 부채 한도 이슈가 매번마다 이제 좀 발생하는 일이고요. 저희가 이제 이게 사실 정부 셧다운까지 일어났던 적이 몇 번 사례가 있었지만요. 네네. 저희가 디폴트까지 갔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같은 경우를 보자면요. 정부 셧다운이 이제 가중되는 지금 현 시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불안감을 반영해서 일단 기간 조정을 이제 겪고요. 오히려 이제 정부 셧다운 기간에는 그 기간 조정을 겪었던 주가 낙폭을 대부분 회복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셧다운이 이제 발생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이제는 그 다음 단계가 디폴트이기 때문에 그쵸. 이 전에 사실 양당이 그 부채 한도 증액에 대해서 이제 타결을 이제 최종적으로 마무리 지을 거다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이제 반영이 되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로는 저희가 이제 셧다운 가능성을 이제 염두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막상 셧다운이 되고 난 뒤에는 주가는 오히려 그 기간 조정을 겪었던 낙폭을 대부분 회복을 할 것 같아요. 가장 좀 최악의 시나리오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저희가 2011년에 이제 신용등급 강등을 겪었던 사례를 조금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당시 주가 같은 경우는 사실 기간 조정이 꽤나 좀 길었습니다. 그랬군요. 예, 고점 대비해서 한 15% 주가가 낙폭을 이제 경험을 했고요. 이제 그 정도까지 이제 회복을 하는데 대략적으로 한 반년이 걸렸으니까 사실 이제 뭐 최악의 시나리오, 그러니까 그 신용등급 강등이라든지 그 셧다운이 장기화될 가능성 뭐 이런 것만 아니면은 이 부채 한도 이슈가 크게 이제 시장이 우려할 수 있는 좀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대목은 장기적으로는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마 다들 비슷하게 생각은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와 대응 전략을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게 투자자의 뭐 당연한 그런 이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은 열어놔야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시간이 남은 만큼 조금 더 기다리면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좀 소음이라고 봤을 때 본질적인 부분에 좀 집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다시 한번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파월 의장이 최근에 6월에는 이제 동결 가능성을 얘기를 하면서 이에 대해서 동조하는 그런 위원들의 얘기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데요. 6월 13일에서 14일이라서 아직 이것도 좀 시간은 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좀 예상을 해본다면 이번만큼은 동결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 날 파월이 한 컨퍼런스 회의에서 약간 그 동결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사는 발언을 했었는데, 이 은행 그 대출 이슈가 사실 이제 3분기, 4분기 들어서는 본격적으로 조금 타이트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어떻게 보자면은 금리 인상을 안 해도 사실 신용대출이 이제 과거 대비해서
이제 줄어드는 구간에서는 금리 인상 효과를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렇군요. 네, 파월 의장 발언도 약간 이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굳이 지금 금리 인상을 안 해도 사실 저희가 최근에 겪었던 은행 사태 이후로 은행들이 본격적으로 대출에 대해서 타이트한 그 태도를 지금 유지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하반기 예. 때는 오히려 지금 금리 인상 수준이 금리 레벨 수준이 충분히 제약적인 상황이다라고 조금 언급을 했고요. 같은 날에 이제 또 다른 총재위원 발언도 좀 유사하게 약간 해석이 됐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1분기 때 이제 PC 물가가 대략적으로 한 4.5%였는데 네네. 1분기 때 이제 중립금리가 사실 0.5% 내외 수준이었다라고 진단했거든요. 그게 이제 두 가지를 이제 합산을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명목금리의 적절한 수준이 이제 산출이 되는데 이게 5.0% 내외 수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금리 레벨이 이제 충분히 저희가 제약적이다라고 또 이제 평가를 해주신 부분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시장이 예상하는 6월달에 FMC 금리 동결 가능성이 지금 한 80%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6월달 FMC 회의 때는 이제 동결 가능성이 점차 높아질 거는 같고요. 그래서 그 전에 뭐 CP라든지 PC 물가지표 저희가 발표 예정이 되어 있지만 사실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이제는 그렇게 크지만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사실 뭐 3분기, 4분기에 들어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보다는요. 오히려 이제 디스인플레이션 점진적으로 발생되는 구간이 이제 저희가 관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군요. 사실 이제 시장의 민감도는 물가에 대한 민감도보다는 오히려 이제 3, 4분기 때 이제 과거 이제 저희가 고금리 인상 그 구간에서 좀 겪었던 이제 금융 안정, 소위 말하는 경기 둔화가 얼마만큼 진행이 되고 그 폭이 얼마만큼 세지느냐에 따른 그런 민감도가 더 이제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 4분기로 갈수록 은행들이 조금 더 대출을 계속 지금 제한하는 구간에서 오히려 진짜로 금리 인상 효과가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추가 금리 인상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입장으로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한 가지 추가 질문을 좀 드리면 부채 한도 협상 잘 마무리되고 금리 동결까지 갔을 경우에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이 원하는 6월의 베스트 시나리오잖아요. 이렇게 된다면 시장은 좀 계속 긍정적인 모습을 유지할까요? 아니면 혹은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괜히 세로 뉴스 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뭐 추가적으로 하방 압력이 크게 발생할 것 같지는 않아요. 네네. 네, 오히려 하단은 더 견고해지면서 하반기 때는 점진적으로 계단식 우상향하는 흐름이 증시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예. 일단 CPI 지표를 보자면요. 네네. 저희가 아직까지는 뭐 시장의 상단을 제한하는 그 이슈가 뭐 부채 한도 이슈도 있겠지만 네. 저희가 코어 CPI가 지금 헤드라인 CPI 기준금리 대비해서 절대적으로 높습니다. 이제 직전 단계에서 이제 저희가 관찰되었던 코어 CPI 절대적인 수치가 대략적으로 한 5.5% 수준이고 지금 헤드라인이 4.9% 수준이니까 이 끈적한 물가의 절대적인 그 지수가 사실 지금 높은 구간이거든요. 예. 이게 사실 증시의 상단을 어느 정도 제약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만약에 6월달 FMC 회의 시나리오가 지금 같은 이제 시나리오로 흘러가게 된다라고 네네. 하고 이제 6월달 FMC 이후에 저희가 CPI가 이제 7월 달에 이제 6월 CPI가 발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아마 코어 CPI가 제 생각에는 이제 헤드라인보다는 이제 그 본격적으로 꺾이는 구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왜냐라고 봤을 때 저희가 네. 주거비에 대한 기여도가 코어 CPI에서 40%가량을 차지를 하게 되는데요. 작년부터 집값이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한 시점이 6월 달부터였습니다.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보자면 1년 정도 후행을 해서 CPI 물가 지표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거비에 대한 기여도가 본격적으로 그 코어 CPI 기여도에서 이제 점진적으로 빠질 시점이 사실 6월 달이 될 가능성이 높기 그렇군요. 때문에 예. 그때 이후부터는 시장이 이제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확신이 들면서 오히려 이제 아래를 내려다 보기보다는요. 오히려 이제 좀 상승 재료를 좀 찾는 그런 펀디멘탈에 조금 집중할 수 있는 장세가 마련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굳이 뭔가 하나만 좀 집중해야 된다면 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주거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 부분들이 6월, 7월 CPI 발표 과정에서 과연 해소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체크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업종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반도체 얘기 최근에 정말 많이 나오고 있고요. 반도체 주가 흐름 역시 강한 모습이기는 한데 사실 실적을 놓고 얘기하자면 전혀 지금 뭐 주가가 설명이 안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중국에서 뭐 마이크론 제재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조금은 어지럽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주가는 사실 실적에 이미 선행을 한다라고 저희가 경험상 이제 반도체를 비롯해서 뭐 여타 이제 그 주가들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반도체 업종이 지금까지 사실 상대 강도를 보자면 그렇게 많이 오른 종목은 아닙니다. 왜냐라고 봤을 때 저희가 실적이 이제 그간 안 좋을 걸 알기 때문에 그랬죠. 미리 네. 주가가 이 부분을 반영을 해서 좀 선제적으로 하락세를 이제 시연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를 보자면요. 이제 반도체 업황의 그 바닥 시그널이 보여지는 선행 지표가 몇 가지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이제 주가를 볼 때 12months forward EPS 추정치를 보게 되거든요. 영업이익의 추정치가 순이익의 추정치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바닥을 찍고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그림을 이제 저희 한 1, 2주 전부터 이제 관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에 좀 선행을 하게 되는 수출 지표도 보자면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마이너스 구간에 지금 머물러 있지만 바닥을 찍고 조금씩 고개를 그래요? 트는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3, 4분기 때 보자면요. 저희가 뭐 잘하는 업종도 이제 눈여겨볼 만하지만 바닥에서 올라온 업종이 수급이 더 이제 붙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 중에서 시장이 주목하는 이제 대표적인 업종이 반도체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저희가 반도체 업종 중에서 이제 가장 좀 부진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 지표 중에 하나가 중국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대중국 무역 적자폭이 저희가 아직까지는 그쵸. 추세적으로 좀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데 네네. 그게 이제 사실 반도체 때문이라고 보셔도 무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반도체에 대한 비중이 중국 쪽으로 이제 보게 된다면 거의 한 30~40%를 차지를 하기 때문에 이 중국 내부 수요가 어느 정도 이제 발생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 반도체 업종의 추정치도 사실 이제 미미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국이 사실 상반기 대비해서 하반기 때 숫자가 잘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자국화를 하겠다고 계속해서 이제 중국은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제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단기적으로는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예. 기술력과 경쟁력을 보유할 수 있는 사실 국가들의 그 반도체의 물량을 어느 정도 끌어다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중국 내부의 수요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나라도 대중국 무역 적자 폭이라든지요, 내지는 그러네요. 반도체 수출 물량도 이제 점진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하반기 때 높을 것 같아요. 실제로도 저희가 이제 단가는 아직까지는 사실 올라갈 가능성이 좀 적은데 예. 지금 수출 물량이 상반기 때부터 반도체는 조금씩 개선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때 중국이 이제 리오프닝에 따라서 이제 숫자가 어느 정도 나오고 그에 따라서 반도체 이익 추정치도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구간 내에서는 지금 외국인 수급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과거 수출 회복 사이클 대비해서도요. 반도체의 수급이 그렇게까지는 많이 차 있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예. 기관들도 그렇고요. 외국인들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앞서 질문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국에서 이제 마이크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습니다. 뭐 보안 문제가 심각하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를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면 국내 기업들한테는 좀 호재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해석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단기적은 아니지만요. 일단 그 G7 정상회의가 저희 이 지난주 주말에 마무리가 되었는데 그렇죠. 네. 공동 합의문이 상당히 이제 제가 생각했던 외로 약간 중국에 대해서 되게 좀 불편한 시각을 많이 드러냈던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중국의 그 히토류라든지 중국 주요 광물 수출에 대해서도 조금 부정적인 시각을 조금 보게 되는 것 같고요. 그렇군요.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그간 많이 이제 관련돼서 제재를 이제 했기 때문에요. 대표적으로 마이크론에 이제 제재를 이제 가했던
적이 최근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예. 같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그 G7 국가들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점차 낮추자라고 좀 어느 정도 합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성명문에 조금 녹아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우리나라로 이제 입장을 봤을 때 이게 긍정적일까 부정적일까라고 네. 봤을 때요. 일단 조금 나쁘지 않은 시각일 수가 있는 그 스탠스일 수가 있는 게 예, 예. 저희가 중국이 이제 아직까지 그 G7 국가들이 좀 불편하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대만에 대해서도 좀 그렇게까지는 긍정적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 이제 중국과 지정학적 리스크를 겪는 대표적인 국가가 대만이기 때문이라고 네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최근에 이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이게 이제 전쟁이 어느 순간 또 이제 발생할 가능성이 이제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배제할 수는 없기 예. 때문에요. 이 대만에 대한 리스크를 좀 더 높게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는 반사이익은 사실 우리나라 이제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 수급적으로도. 네, 예. 수급적으로도 그렇고요.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에 좀 우호적인 이제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실제로 지금도 이제 뭐 뉴스에서도 많이 접하시다시피 사실 저희가 이제 삼성전자는 대표적으로 이제 그 미국 내 그 캐펙스 투자를 공격적으로 지금 좀 하고 있는 그쵸. 상황이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쪽에 대해서 그래도 이제 투자 심리 자체는 좀 그래도 올라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실물 경기가 좀 따라오지 못하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이게 밸런스가 맞나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 들리는 얘기 중에 하나가 소비가 좀 계속 안 좋아지고 있다. 소비 침체, 경기 침체에 어떻게 보면 한가운데에 들어와 있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거랑 이렇게 밸런스를 좀 맞췄을 때 증시에 대한 투자 전략을 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전반적으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소비는 아직까지 시장이 견딜 만할 수 있는 정도다라고 조금 해석을 그렇군요.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하반기 때 소비가 둔화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주목하는 부분은 속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소비가 급격하게 위축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결국에는 고용 지표 악화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그러네요. 시장에는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은데 다행히 저희가 임금 상승률이 이제 둔화되는 속도가요. 예. 아직까지 물가 상승률 대비해서 조금 낮습니다. 그러니까 즉 말해서 실질 이제 체감을 하는 소득 수준은 네. 아직까지는 이 고금리를 견딜 정도로 이제 버틸만은 하다라고 그렇군요. 조금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거는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비와 고용의 연착륙이 가능하다라는 시나리오 전제하에서는 증시는 오히려 이제 하반기 때는 이제 펀디멘탈에 집중할 수 있는 모멘텀을 더욱더 이제 가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다만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자면은 저희가 코스피는 결정적으로 상관계수가 높은 게 아무래도 수출 증가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월달, 5월달로 들어서 저희가 상당히 좀 제한되는 부분도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수출 증가율이 아직까지는 추세적으로 올라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예. 저는 해석을 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6월달 이제 놓고 보자면은 저희가 6월 초에 발표되는 5월달 수출의 그 하락폭이 얼마만큼 이제 4월 대비해서 조금 올라오느냐가 관건일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5월달 수출에 있어서의 그 수출 증가율과 또 이제 세부 품목인 반도체 그 업황 내지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 자동차라든지 2차 전지의 그 수출액 규모 이런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해서 6월달에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주가가 좀 올라오는 과정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출 지표 안에서 반도체가 좀 바닥을 찍고 턴하는 시그널도 있었기 때문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벽하게 개선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들을 보여줬을 때 랠리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좀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는 합니다만 변수는 꾸준히 좀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 변수들이 등장할 때마다 계속해서 저희가 좀 특집 마련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재선 현대차증권 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